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만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서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또 열렸습니다. 이 조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가 국회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법률로 어쨌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좀 국회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만 남았다 아마 시민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말에 공수처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독재법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주장은 너무 말이 안 돼서 예.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된다라는 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많은 거라서요. 예.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을 할 때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요. 7명 중에 6명의 추천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공수처장을. 근데 야당 몫이 2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도입되면 이게 무슨 장기 집권이 된다라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너무 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억지가 아닌가 싶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 그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가 좌파 독재나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던가 혹은 야당 탄압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근데 오히려 사실은 그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실상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이 더 약하거든요. 예.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7명 추천위원 중에 야당 몫이 2명이니까 야당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고 또 다른 추천위원 중에도 대한변협회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독립성이 보장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이렇게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내용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는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7명 중 야당 인사 2명이 들어가는데 네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다시 임명권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설사 만약에 야당 목 중에 2명 중에 1명이 조금 여당하고 좀 친한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변협회장도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대한변협회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라는 단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해도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사실은 정의당이 조금 화를 낼 만한 발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뭐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만 예. 대한변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될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는 사람인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표현을 예. 썼거든요. 어떻게 그 일부 그래 한 나라의 변호사 협회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데 그 변호사 협회장이 대통령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인 것처럼 예. 표현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 두 가지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크게 차이가 납니까, 두 법안이? 사실은 뭐 큰 차이라기보다는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가령 이제 공수처는 뭐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소권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백혜련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하고 고위 경찰관을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그냥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기소 배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기소할지 말지를 좀 판단하도록 하는 약간은 좀 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장치를 좀 두자라는 취지인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수처는 설치하되 뭐 처장 임명을 할 때 뭐 조금 절차가 다른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소를 할 때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걸 둬서 좀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를 둔다든지 뭐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백혜련 안은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하는 거고, 네네.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요런 차이인데. 네, 그런 차이인데 뭐 예.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혜련 의원 안도 7명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야당도 어쨌든 일부 찬성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사실 국회에서 임명 동의 받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안의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결론은 그 검찰 권력 분산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안을 가지고 협의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는 충분히 뭐 그 의견 차이들을 저는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아예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네. 황교안 대표는 네.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과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공수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게 돼 있는데 법사위 자체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그동안. 이번에는 이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또 거기에서 5분의 3이 동의를 해서 정말 힘들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에 올라탔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을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 다시 공수처법이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완전히 미지수라고 보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이번만 어떻게 넘겨가지고 사실상 이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자는 의도로 저는 좀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수처를 하는 나라가 없다. 뭐 베네수엘라나 북한, 중국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관계 맞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도 중대범죄특별수사청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일종의 경제범죄나 부패 사건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예. 그 영국에 있는 특별수사청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논의되는 공수처처럼. 그래서 사실은 뭐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이런 부패 사건을 전문적으로 좀 수사하는 기구들은 사실 외국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저는 좀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이름과 성격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미국이나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패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라는 게 하나의 그
화두기 때문에 각국에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왜냐하면 이 부패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기소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를 언급한 것은 결국은 뭐 공산국가나 저 후진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예. 뭐 그건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사실관계는 다르다 이 말씀인 것 네네. 같고. 자,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는 공수처를 추진한 적도 있고 찬성한 의원들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네네. 완전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은 이 공수처 자체는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 뭐 지금 일종의 국민들이 대체로 다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로 그동안 얘기가 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종의 뭐 이 정권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자체가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도 지금 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수처를 이렇게 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는 뭐 일종의 검찰 개혁을 좀 자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예.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신이고 나경원 대표도 이제 뭐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결국 국회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국회의원들의 자기 뭐 일종의 자기 뭐 보호 본능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예, 새누리당 시절 때 이회창, 이정현, 김영우, 심재철, 김성태, 이재호 이런 분들이 찬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성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네.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자,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높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0%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유승민계에 속하는 분들 다 합쳐도 130석 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만 동의하면 지난번 예. 패스트 트랙 때처럼 충분히 이게 그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회의 통과를 할 때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5분의 3이 동의가 됐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이 통과 요건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당이 민주당이 좀 정치력만 잘 발휘하면 저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개혁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현 네.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라 이렇게 제안했던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럼 봤는데요. 예. 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뭐 임기 중에 그렇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뭐 그 자체로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예. 어쨌든 법무부는 또 지금 비검찰화,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혀 문재인 정부의 뭐 방향하고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어쨌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오히려 검찰의 이 정치적 독립성을 또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도교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네.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국은 여론조사의 하나잖아요. 금방 나오는 거 봤는데 예. 이동형의 그 정면승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아, 지금 이거는 우리 애청자가 실제로 통화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녹음해서 저희도 보여줬어요. 나 지금 혼자서 이게 조작이 아닌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통화. 조작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였군요. 예. 이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네. 24일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화 받으시면 방금 애청자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고정형도 아니고 이동형. 네, 측면 승부도 아니고 정면 승부. 근데 지금 이게 청취율 떨어지면 우리 잘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동형의 정면승부. 예, 예, 뉴스 정면 승부. 예. 자, 청취율 여론조사는 됐고요. 우리 여론조사 이야기 해봅시다.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갤럽은 39%로 하락, 리얼미터는 45%로 반등. 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일단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 소개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그 1,004명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16%이고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예.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이 조금 달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조사를 한 거고요. 유효 표본 역시 2,505명이고 조사 방법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한국클럽은 이제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이고 리얼미터는 이제 같이 있긴 하지만 자동응답 방식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표본 오차는 리얼미터는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입니다. 예. 결과도 설명해 주셔야죠. 네, 결과가 지금 좀 비슷해요. 정말로 비슷한데 방향이 다르게 비슷합니다. 한국갤럽은 한 4% 포인트가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서 39%가 나왔고 국정 지지율이에요. 리얼미터는 한 3.8% 포인트 비슷하죠. 올라가지고 45%. 그러니까 이제 오르고 내린 폭이 비슷하게 반대 방향으로 변했고요. 이번 주만 주목을 하는데 지난 2주 동안에 또 방향도 또 달라요. 예. 지난 2주 동안에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사퇴 직전이었죠. 직전에 10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47%대에서 41%대로 6%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반면 한국갤럽은 41%에서 43%로 오히려 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 한 3주 동안에 두 조사 기간의 국정 지지율이 서로 다르게 예,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예, 다르게 나온 건 왜 그럴까요?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까? 일단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조사 방법의 차이인데 그 조사 방법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우리가 샤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냐 다수의 의견이 어느 한 사회 그 시점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 소수의 의견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일종의 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숨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론조사상에서 좀 잘 잡아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 그 잡아내기 어려운 정도가
조사 방법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표로 치면 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을 앞에 있는 조사원한테 직접 말해줍니다. 예. 반면에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된 기계음이 동일하게 나가고 앞에 조사원이 다른 사람이 없고 혼자서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인 어떤 기명 투표 방식의 전화 면접에서 소수의 의견을 말하는 것들을 다수의 분위기가 있을 때 예. 좀 잡아내기 좀 어려운 예, 부분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자동응답은 그런 예. 장점이 자, 있다. 조사 방법이 조사원 조사냐 자동응답이냐 이것 때문에 대답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바뀔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14일 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잖아요. 예. 사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까지는 다수 의견은 국정이라든지 조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예. 요 시기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사퇴로 인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은 소수 의견입니다. 예. 요 부분들이 전화 면접에서는 잘 안 잡혔을 반영이 안 될 수 가능성이 있다. 크다. 예, 알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권순정 본부장은 리얼미터 소속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윤희웅 센터장한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검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검증하려면 1인당 직접 전 국민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것인데 예. 일단은 이제 여러 사실 분석의 뭐 층위들 또는 다양한 방식들 분석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두 조사기관이 방금 이제 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식에서 차이인데 한국갤럽조사는 사람 면접원이 묻는 조사이고 그다음에 리얼미터 조사인 경우에는 이제 자동응답 녹음된 이제 음성이 을 듣고 버튼을 누르는 이제 방식인 것이 이게 주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듣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니까 마지막 번호까지 응답하려고 한다면 정치에 좀 관심이 높은 사람, 정치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전화 응답 표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치 여권이든 야권이든 관심도 높은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모른 무응답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면에 따라서 또는 여권에 또는 이제 야권에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갤럽은 사람 면접원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전화하면 자동응답 왔을 때는 확 뭐 끊는 사람들 많지만 예. 좀 덜 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일반 약간 중도층이라든가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도 표집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국 사태 여파로 중도층까지는 아직 충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지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한국갤럽은 선택지가 두 개예요. 잘한다, 못한다. 대통령 중 지지율이. 그러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4개입니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또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렇게 4가지인데 대체로 잘한다 이렇게 선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성향상. 예. 그러니까 잘한다는 응답이 2가지니까요.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근데 하나만 있을 때는 잘한다고 보기 힘들면은 못한다거나 모르는 응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국갤럽은 그런 이제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적어지고 리얼미터 이제 2가지인 경우에는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2가지 요인이 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약간 얘기를 해야 반론이 될 있을 것 수 같아요. 있겠죠. 예, 얘기를 해야 지금 될 것 잠깐만요. 예. 저기 우리 한국갤럽 쪽에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아니요. 예. 이건 잘못된 정보가 지금 나가고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른바 지금 금방 윤희웅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은 전화 면접의 방식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른바 조사협회 코라 쪽의 입장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도 다 제끼고 지금 중도층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한국갤럽을 비롯한 이제 윤희영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그 논리가 뭐냐면은 리얼미터는 중도층의 의견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제가 쭉 보니까 한국갤럽의 중도층은 그 조사에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은 29%가 나왔습니다. 예. 리얼미터는 그보다 11% 포인트가 더 높은 40%가 나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중도층에서 국정 지지율을 살펴보면은 부정평가는 똑같아요. 예. 둘 다 중도층에서 59%입니다. 예. 단지
긍정 평가가 조금 다른데 그 조금 다른 것도 각각 리얼미터 39%, 한국갤럽 36%예요. 사실 이 정도는 거의 다 중도층의 여론들을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규모도 리얼미터가 훨씬 더 많이 잡혔는데 자동응답 조사인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가 중도층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 판단으로 청취자들이 할 거고요. 세실리아 류님께서 리얼미터가 정말 정직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누르면 잘못 눌렀다고 하거나 끊어지거나 한다던데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아니죠. 그럼요. 예, 사실 아니고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권수정 본부장 말을 다 못 들으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고 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조사가 나오면 반대로 여당이나 여당 지지자들이 또 조사 기관을 욕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번 조사 바로 직전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예, 41%. 예, 그때는 여당 지지자들이 리얼미터를 조작미터라고 엄청 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원하는 조사를 바라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조금 어불성설이라 보이고요. 자, 우리가 조사기관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사태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럼요. 예, 또 하나는 각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더 결집했고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더 결집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중도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민심 위반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는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윤희용 부석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 원래는 이제 현 정부 전반기에는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개혁 정책과 상당히 이제 행보를 같이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 상당히 이제 월등한 우위로 긍정 평가를 해오던 이제 층이었는데 이제 정치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 강한 층이 아니다 보니까 조국 사태 국면에서 부정적 심리를 좀 표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 국면이 중도층의 부활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별다른 이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어쨌든 중도층에서 이제 부정적인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게 되면서 이제 중도층에 대한 분석 얘기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중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충분하게 어쨌든 여권 지금 조국 장관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 권수정 본부장님, 네. 중도층이 결국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진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으로 갔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단 말이죠.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갔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중도층을 보면은 지난주 조사에서 민주당이 한 35% 선이 나왔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3% 선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작년 6.13 지선 처음 지방선거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때의 중도층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냐? 10%대 중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블링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냐? 50% 초반입니다. 약 17% 포인트가 줄어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 시기에만 그것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 이후에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붙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중도층이 붙을 것인가?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자, 제가 질문드린 건 이런 겁니다. 방금 권수정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은 지난 지선 때 52.2 대 15.9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 17년 5월 조사를 보면 민주당, 한국당이 57.3 대 33.9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 지지율 33.9가 지금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20% 이상 빠졌는데 자유한국당은 33.3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과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 마의 30 초반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앞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도층마저도 지금 이제 진영별 양극화 속에서 진보주 중도층, 보수 중도층 이렇게 나누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진영적인 어떤 인식 판단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보수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될 때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진보층과 보수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치 대결, 진영별 양극화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좀 비전이라든지 합리성 그런 부분들이 결여된 정치 세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감히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자면은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중도층은 사실상에 조금보다 좀 더 정치 대결을 공세를 강화를 해 나간다면 역풍의 볼수 가능성도 있겠다. 배제하기 힘들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예. 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초반을 넘어서서 중반 혹은 민주당과 역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래 우리나라의 어쨌든 보수 지형이 어쨌든 40% 가까이 됐던 것이니까요. 탄핵 전 이야기죠. 그렇죠. 탄핵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약간 복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그것이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원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추월한다든가 아니면 30% 중반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 통합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경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혁신이라고 하는 한국당이 어쨌든 뭐 지도부 등 이런 인적 쇄신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탄핵과 좀 단절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아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야당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이제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통합과 인적 쇄신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뭐 민주당을 추월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을 수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은 뭐 완전히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에이스 리서치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대구시 동구을 성구에 사는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수는 500명이고 응답률은 4%,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이 조사가 유승민 의원과 현역 지역구 의원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지역위원장일 겁니다. 대결을 가상 대결을 펼쳤는데 유승민 의원이 22.4%를 얻은 반면 자유한국당 김규환은 51.5%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치는 걸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대구 출신이니까 이 지역의 정서를 조금 예. 더 알겠죠. 예. 사실 대구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예. 추진했던 사람들을 이른바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 중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최근에 이제 서로 간의 대결이 격화가 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불려 나가는 속에서 보수층 역시도 자신의 어떤 숨겨둔 생각들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예. 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의미를 보자고 한다면은 사실 이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자체가 유승민 의원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TK 중심으로 보수 몰락의 책임자 프레임에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더 씌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역에서 어쨌든 만약에 한국당이 최근에 회복세가 없어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전면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한다면 이 조사랑 좀 다르게 그래도 유승민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됐을 텐데 최근에 어쨌든 한국당 제1야당 한국당의 회복세들이 전면에 좀 나타나게 되면서 유승민 의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여전히 이제 남겨지게 되면서 이 조사 결과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보수 통합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뭐 다소가 이제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하는데 지역구의 어떤 문제도 좀 중요한 과제로 어쨌든 남을 것 같네요. 예. 또 다른 조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일부
또 3부 계속해서 공수처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하느냐 여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YT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역시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 자동화 혼용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설치하는데 찬성한다가 51.4%, 반대한다가 41.2%입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으로 여론이 쏠려 있긴 하지만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3월 하순에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한 60% 중반대 20% 중반으로 찬반이 갈렸거든요. 예. 그것을 기점으로 보면은 찬성은 상당폭 줄어들었고 반대는 상당폭 늘어난 결과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3월달에 공수처 똑같은 리얼미터 조사한 건데 예, 찬성이 65%가 됐었거든요. 네, 반대는 23.8%. 예, 24%니까 20% 예. 중반으로 봐야 근데 되겠죠. 이게 굉장히 좁혀졌다. 네. 좁혀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국면을 지나면서 어쨌든 보수 정당이 어쨌든 다시 이전과 다르게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목소리에 보수층들이 반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이제 친여권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찬성하는 기류가 있습니다만은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 반응하고 있는 보수층들 그것이 이제 3월 달과는 전혀 다른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과 이게 동질하게 같게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반대층이 어떤 보수층 정당들의 합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여론조사 문외한으로서 예. 질문드리면 이 현안 조사잖아요. 네. 공수처가 설치되면 좋겠냐 안 좋겠냐. 근데 이게 네. 당 지지율하고 같이 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정당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건 내 개인 소신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영 대결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성이라든지 합리적 판단 자체가 좀 마비되고 네 편 내 편에 따라 갈려가지고 예. 이거는 네 편이 주장하는 거니까 반대, 이거는 우리 편이 주장하는 거니까 찬성, 이런 어떤 사실상의 좀 인식 과정 자체가 좀 왜곡되는 것들이 진영 논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 반대는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진영 논리가 여기에 투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예를 들면 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네. 특정 정당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진영 논리로서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 그쪽 옮긴단 말이에요? 비율을 무슨 뭐 이제 생활 정보 그거는 다 공유를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보야 이제 뭐 판단을 하겠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이제 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의 이해가 잘안 목소리로부터 가네요. 정보를 네. 듣는 이제 경향들 있기 때문에요. 영향을 받는다. 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관련해서는 어쨌든 개혁적인 측면에서 정당 이념을 떠나서는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도 이거보다 좀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다른 시기에 이 정치적인 국면을 떠나서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걸 전화 면접을 조사를 하면은 자동응답을 조사한 리얼미터 이 조사 결과보다도 찬성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 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사람들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화 면접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찬성이 많이 나오고 그 자동응답은 사람이 앞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반대가 자동응답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